알고 걷는 길 모르고 걷는 길 세상을 걷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멜로디 경제 대중음악 평론가 이대화입니다. 다가오는 12월 3일 국내 최대 연말 시상식 중 하나인 마마가 개최되는데요. 주최 측인 CJENM에 의하면 올해부터는 음악의 영역을 넘어서 경제 영역으로 시상식의 외연을 넓힐 것이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한류의 확대된 문화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해서 한국 기업들의 우수한 제품을 알리는 홍보의 장을 마련하겠다는 건데요. CJENM 신영관 상무의 말을 직접 인용하면 음악이 문화적으로 확산되는 스타일들을 알리는 것에 중점을 두고 중소기업 업체 60개를 선정했다. 중화권 바이어들과 매치를 해서 한국의 패션, 뷰티를 알릴 예정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시상식에선 유네스코와 함께 세계 빈곤 국가와 소녀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캠페인도 벌인다고 하네요. 마마 시상식은 해외에서 열리기로 유명하죠. 올해에도 홍콩 아시아 월드 엑스포 아레나에서 개최된다고 합니다. 서태지부터 유덕화까지 다양한 전설들의 무대도 볼 수 있다고 하니까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음악은 최근에 가장 유행하는 곡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토이의 세 사람 듣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분주한 인사 우리 모두 모인 게 얼마만인 건지 하얀 드레스 멋있어진 녀석 현대자동차의 버라이어티한 SUV 라인업, 강렬한 스타일의 투싼, 강인한 외관 편안한 승차감의 산타페, 더 넓은 공간의 맥스 크루즈, 프리미엄한 베라 크루즈. 선택의 기준은 달라도 답은 현대자동차 SUV 라인업.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우리 집 통신 대표 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만 봐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김윤경의 생생경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경제 이슈에 생생경제가 떴다. 생생경제 오늘의 두 번째 인터뷰는요. 노동계 반발이 커지고 있는 정부의 정규직 해고 요건 완화 방안입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도 추워지고요. 우리 대부분은 사실 고용이 되어서 일하는 입장이잖아요. 고용을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일자리, 우리가 고용돼 있는 것이 좀 안정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기업은 사실 좀 부담스럽기는 하죠. 그래서 그 비정규직이냐 정규직이냐 정규직 전환 뭐 이런 것들이 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래도 비정규직 얼마나 불안정합니까? 이런 것들을 안정화할 수 있는 종합대책이 나올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정부에서 갑자기 오히려 이 근로자를 쉽게 해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말을 흘렸습니다. 정확한 워딩은 그것은 아니었지만은요. 이 고용시장의 유연화라는 얘기로 정규직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 합리화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정말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대책이 나오는 게 아닌지 걱정이 좀 되는데요. 현 정부 노동정책이 과연 어떤 것을 지향하고 있는지를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김윤선 박사를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정규직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하겠다, 합리화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온 게요. 사실 네. 이 기획재정부가 앞으로 나올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정규직 해고에 대한 요건을 완화한다는 것이 해고를 좀 더 쉽게 하려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네, 맞습니다. 네. 저도 오늘 아침 신문 보고 처음 알았는데요. 예. 그와 같은 이야기가 나왔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하고요. 그리고 이게 지난 대선 때 같은 공약이 네.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겠다는 거였거든요. 예.
그 면에서 요즘 뭐 대선 공약 파기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만은 뭐 또 이렇게 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하는데 이 정규직의 해고를 갖다 자유롭게 한다는 것은 뭐 비용 문제 뭐 이런 거 이전에 네. 어떻게 보면 근로기준법의 핵심이 예. 해고를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게 그 면에서 24조에도 있잖아요. 네네. 예. 그 면에서 근로기준법에 어떻게 보면 근간을 갖다 좀 뒤흔드는 것 아니냐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사님도 이게 해고할 수 있는 조건을 조금 쉽게 하겠다라는 말로 받아들이신 게 맞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정상이었던 것까지 좀 비정상으로 만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근데 이게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내놓기로 했는데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게 아마 저거 같아요. 요즘 비정규직 대책을 내놓는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비정규직 문제가 워낙 심각하고 예. 하기 때문에 현재의 상태가 좀 상당히 비정상적인 상태다. 네. 그 면에서 좀 정상으로 좀 돌려야 된다. 이런 것에서 좀 이야기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예. 그런데 어제 발언한 이제 기재부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현재 상태라도 상당히 좀 정상적인 상태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상태를 그러면은 어떻게 보고 있는데요? 정상적인 상태로. 예. 예, 그래서 비정규직의 문제를 갖다 뭔가 좀 해소하거나 개선하는 기업에 좀 부담이 가니까 그 부분을 갖다 정규직의 해고 요건을 갖다 완화해가지고 네. 기업의 부담을 다시 또 덜어준다. 이런 발상에서 좀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해주는 부담이 있으니까 네. 그만큼의 부담을 정규직에서 조금 자르는 걸로 상쇄를 예. 하겠다 이런 거네요. 예, 예. 네. 근데 그건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 게요. 네. 이 비정규직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불안하잖아요. 고용이 네. 불안한 상태고 지금 600만이나 되는 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게 맞는데 갑자기 네. 이렇게 나온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예, 예. 그러니까 모든 사고가 어떻게 보면 노동자의 삶이나 권리를 갖다 보장하는 것 예. 여기에서 출발하기보다는 모든 것을 갖다 이제 비용 내지는 기업의 부담 이것을 네. 일차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사실 최근에 영화 카트도 개봉이 됐고요. 네, 이 기간제법이 시행이 되기 전에 대량 해고됐던 그 비정규직 근로자들 이야기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 네네. 가뜩이나 또 이런 게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 얘기를 하는 것도 예, 이제 뭔가 좀 이해가 안 된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예, 예. 예. 정규직의 해고를 갖다 쉽게 하고 자유롭게 한다면 그분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다시 또 비정규직으로 네. 가는 거거든요. 예. 예, 근데 이미 구조조정은 사실 일상화가 돼 있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예, 예. 네. 그래서 뭐 그런 상태에서도 더욱더 쉽게 하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회나 편법으로 안 하고 예. 뭐 그냥 하겠다라는 네. 얘기네요. 예, 예. 네. 근데 지금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98년도에 개정됐던 근로기준법에 보면은요. 예. 근데 이제 기업의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발생했을 때 정리해고가 네. 가능하다 이거였잖아요. 예, 예. 이것 때문에 사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도 이번에 대법원에서 다시 또 이 돌려갔던 그 이유가 근거가 이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정규직에 대한 해고 요건이 이것보다 더 강화가 되면은 더 완화가 되면은 네. 어떤 식으로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현재도 보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을 것 내지는 이제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세울 것 등등 해가지고 예. 몇 가지 요건이 있는데 이 부분들만 충실하게 지켜도 네.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정리해고 있는 남용을 갖다 일정을 좀 막을 수 있는 측면도 있고요. 네. 그 면에서 이제 쌍용자동차 이번 판결에서 앞서 고법에서 판결한 거는 쌍용자동차 분들 같은 경우 전부 다 부당해고다 이렇게 판결을 했는데 네. 기존에 있는 이 법정을 나름대로 엄격하게 해석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기항에 있는 이 법정은 또 대법원에서 상당히 풀어서 해석을 해가지고 예. 어쩌면 기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얼마든지 좀 해고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이번에 쌍용자동차분들 다시 또 패소를 했거든요. 네. 그 면에서 지난 대선 때부터도 이와 같이 이제 법원에서 너무 자꾸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기항에 있는 법조항을 보다 좀 엄격하게 함부로 해석하지 못하게끔 좀 개정해야 된다 하는 것이 그동안 쭉 이야기였고 네. 그다음에 요즘 대선 때도 공약도 그거였는데 이번에 기재부에서는 그거하고는 완전히 거꾸로 지금도 법원에서 상당히 좀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법조항을 더욱더 자의적으로 해석 내지는 기업이 필요하면 예. 언제든지 할 수 있게끔 하는 방향으로 고치겠다는 발사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선 때는 그러면은 여나 야나 이 근로기준법상의 정리해고 요건을 조금 강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던가요?
예, 맞습니다. 지난 대선 때는 저희 여야 모두 공약이었고요. 예. 예. 구체적으로도 얘기가 나왔었나요? 예, 구체적 공약이 나왔고, 그래서 예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그 당시 대선 공약으로 정리해고 같은 건 이제 함부로 하지 못하게끔 이 요건을 더 강화하겠다 하는 네. 부분이 그 당시 공약집에도 있었습니다. 그럼 완전히 반대로 가는 얘기가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정부가 얘기하고 이게 IMF 이후에 참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고용시장, 노동시장의 유연화라는 것을 참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우리 고용시장이 너무 경직돼 있다. 그리고 정규직에 있어서는 너무 또 경직돼 있고 규제가 많아서 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사실 이게 노동시장을 유연화하자는 것은 해고를 유연화하자는 것으로 그냥 대체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이야기가 또 지난 우리가 한 15년 동안 IMF 위기 이후에 상당히 일상적으로 많이 듣던 이야기인데요. 예. 근데 하나 좀 신기한 것은 지난 대선 때는 그 이야기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근데 요 최근에 와서 다시 이제 기재부에서 노동시장 유연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네. 유연화라는 말이 좀 상당히 애매하게 좀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이 기업 입장에서는 보다 효율성을 좀 강화하자는 것이 아마 유연성을 이야기하는 건데 노동자 입장으로 놓고 보면 그것 자체가 그만큼 생활이 불안정해지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렇죠. 사회 안전망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데. 예, 그리고 이게 노동시장이다 하는 것이 뭐 물건으로 하는 문제 아니라 사람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예컨대 기업의 효율성이 필요하더라도 사람하고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일정 범위를 갖다 넘어서면은 그것 자체가 오히려 상당히 커다란 이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런데 그 면에서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을 놓고 그냥 뭐 습관적으로 경직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각종 지표를 놓고 그냥 우리나라 노동시장보다도 더 유연한 노동시장은 아마 OECD 국가 중에서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유연성이라는 게요. 해고의 유연성이지 진입의 유연성은 전혀 없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기존에 정규직으로 일하는 분들 같은 경우가 과거 쌍용 자동차의 예를 봐도 이 해고라든가 이런 일이 있을 때 상당히 현재 직장을 또 유지하기 위해서 상당히 좀 강경하게 대응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다른 게 아니라 현재 있는 직장을 그만두고 나면은 그 다음에 주어지는 일자리가 새로이 다시 뭐 다른 괜찮은 직장으로 들어갈 가능성은 별로 없고 비정규직으로 가는 것밖에 다른 길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완강하게 저항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원래 이제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나오면은요, 뭐 특정 직군에 대해서만 비정규직을 좀 허용을 하고 특히나 세월호 사태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뭐 안전과 관련된 선박과 관련된 이런 업종에 있어서는 비정규직을 제한하고 이런 게 나올 줄 알았다가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좀 당황스럽기는 해요. 근데 박사님 보시기에도 이 노동시장에 대한 어떤 과도한 규제 라든지 또 정규직에 대한 기업들은 과보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라고 보시나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가 지금 보면 기업 내부 이윤이라든가 이런 것은 과거에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지금 많이 축적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고 그 면에서 이제 투자라든가 그 부분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은 경우에는 다른 뭐 경제 환경이 불확실하든가 아니면 또 이제 워낙 이제 비정규직이나 저임금을 많이 양산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소비하고 싶어도 소비할 여력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 이제 투자할 것 자체가 다시 이게 악순환이 돼가지고 기업이 찾기가 힘든 이런 요인들이 맞물린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비정규직 종합대책으로 나왔어야지 될 것들은 어떤 거라고 보셨나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월호 사건이라든가 해서 일단 그 안전 문제가 좀 상당히 커지지 않았습니까? 그 면에서 아마 그런 부분들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면에서 종래 이야기되던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갑자기 정규직을 갖다 더 이렇게 해고를 쉽게 한다든가 이런 조항이 갑자기 좀 들어온 건데 일단 비정규직 부분과 결부해서는 아무래도
우리 같은 경우 비정규직을 지나치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네. 그다음 또 차별도 심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지난번 대선 때 같은 경우에도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도 공약을 상시 지속적인 일자리는 모두 정규직을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왔고 하기 때문에 예. 이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을 해소하는 방향에서 구체적인 정책 수단들은 강구해서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이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잠깐 언급들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독일과 아일랜드식의 이 노동시장 구조개혁 모델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런 얘기가 흘러나왔거든요. 네. 독일 같은 경우는 어떻고 아일랜드는 어떻길래 이런 모델을 얘기를 하는 걸까요? 저는 최경환 장관께서 뭘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 보면 모델 이러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많은 경우가 그 경우가 이제 코끼리 다리 하나 만지고서 그걸 갖다 그 나라 모델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독일 같은 경우면은 이제 그 나라가 얼마나 고용이 불안정한가 이런 걸 이야기할 때 네. 근속연수를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가 근속연수가 1년이 안 된 단기 근속자가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많아요. 네. 한 36% 이렇게 되는데 독일은 한 16%밖에 안 됩니다. 그다음에 장기 근속자가 한 10년 이상 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한 18%밖에 안 되는데 네. 독일의 경우는 40%가 넘어요. 예. 그 면에서 독일 모델을 갖다 이야기한다면 그만큼 이제 고용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에서의 개혁이라든가 그런 게 모색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네. 아마 이야기하시는 배경으로 보면 그거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일 것 같아요. 실업자들에 대해서 좀 보호를 많이 해주고 지원 많이 하는 걸 줄이는 쪽으로 아마 모델을 얘기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예. 그런데 우리 경우에는 사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모든 지표를 놓고 보면은 가장 고용이 불안정한 나라입니다. 네. 그 면에서는 다른 나라 예. 얘기를 하려면은 예. 그 나라 정도의 고용의 안정성을 회복하는 방향에서 네. 얘기가 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비정규직 종합대책이라서 조금 더 우리의 고용의 안정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네. 이런 얘기로 예상을 하게 돼서 저는 좀 많이 유감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다음 달에 어쨌든 이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나오잖아요. 네. 예, 박사님께서도 저희 생생경제와 함께 다시 예. 한번 짚는 시간을 마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김유선 박사였습니다. Best shot, best enjoy, best shot, best shot to the best manager, best shot, best shot, best smile, best shot, 전자제품 쇼핑은 베스트숍에서. best shot. 어르신들의 근육을 풀어드리고 싶다는 몸짱 트레이너들. 기프트카 쉐어링을 신청해 강원도 유촌리 마을을 찾았답니다. 아이 시원하다. 아이 기프트카 덕분에 표정까지 확 풀리셨네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모두의 차 기프트카 쉐어링. 기프트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현대자동차 그룹. 송일국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 고를 땐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위에서는 쥐락 잡아주고 장에서는 펴락 풀어주고 세계인의 장을 쥐락 펴락 수출하는 프로바이오틱스. 세계가 주목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쥐락 펴락 듀오락.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네, 생생경제 잠시 후 4부에서는 경제 이면을 짚어보는 경제뉴스 뒤집기 그리고 은퇴솔루션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경제뉴스 뒤집기에서는요. 한전부지 인수 때문에 큰 손해를 끼쳤다. 이 이유로 현대차 정몽구 회장과 현대차 그룹이 피소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고요. 은퇴솔루션 지난 시간에도 짚어봤는데 은퇴 준비를 놓고 부부간의 동상이몽이 많습니다. 어떤 생각들이 차이가 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의견 있으면은요. 문자 짧은 건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또 YTN 라디오 앱 예스나 웹사이트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저희 그리고 SNS도 있습니다. 페이스북 주소는 YTN 라디오 이코노미, 트위터는 YTN _ 이코노미입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세계적인 교육 중심지 런던과 미국 본토 교육이 뿌리내린 괌에서 YTN 주니어 영어 캠프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품격 있는 영국식 영어를 만나볼 수 있는 런던 영어 캠프는 전통 있는 명문대학 캠퍼스에서 이루어지며 유럽의 역사가 숨쉬는 유적지도 둘러보게 됩니다. 따뜻한 기후와 아름다운 해변을 자랑하는 괌 영어 캠프는 명문 사립학교 정규 수업에 참가하며 해양 레포츠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참가 신청은 YTN 웹사이트와 런던 캠프는 서울전화 723-0550, 괌 캠프 서울전화 533-0585에서 받습니다. 일하고 싶은 사람, 인재를 찾는 기업. 고양시 일자리 센터를 만나면 고민 끝. 새로운 희망이 시작됩니다.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100만 행복도시 고양. 고양시 일자리 센터와 함께라면 당신도 일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031-807-3665 또는 검색창에 고양시청 일자리 센터를 찾아보세요. 031-807-3665. 경제를 위한 바른 시각, 본질에 다가가는 심층 분석, 가치를 추구하는 정확한 해석. YTN 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 친절한 경제, 오늘의 경제 키워드. 안녕하세요. 경향신문 조미덕 기자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기부 체납입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지역의 부동산 개발을 허용한 대가로 공원이나 도로, 도서관 등을 지어 기부하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개발로 생긴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이죠. 기부는 준다는 뜻이고 체납은 준 걸 받는다는 뜻입니다. 도시의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면 개발 사업자들이 큰 이득을 취하니까요. 그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좀 지어서 기부하라는 얘기입니다. 지자체 입장에선 원래 자기가 지어야 하는 시설을 기부받으니까 예산을 아낄 수 있죠. 하지만 최근엔 기부 체납 요구가 너무 과해서 재건축을 해도 남는 게 없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어서 기부 체납률을 조금씩 낮추는 추세입니다. 왜 이렇게 뻑뻑하지? 토탈 쿼츠 엔진 오일이 필요해. 역시 토탈 쿼츠. 뛰어난 엔진 보호로 차의 수명과 성능을 최대로. 토탈 쿼츠, 엔진의 무한한 가능성을 깨웁니다. 윤활유의 올바른 선택, 토탈. S-오일 토탈 윤활유 주식회사. 당신에게 프렌치 카페 카페믹스는 좀 비싸도 좋은 걸 드리고 싶어요. 우리 가족이 마실 건데 첨가물보다는 무지방 우유죠. 좋은 커피는 첨가물보다는 무지방 우유. 내 커피니까 당신 커피니까. 프렌치 카페 카페믹스. 이건 왜? 뉴스에선 볼 수 없었던 뉴스 속 스토리. 경제 뉴스 뒤집기 한파.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은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경제뉴스 뒤집기 시간이고요. 오늘은 홍원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뭐 얘기가 이게 그치질 않네요. 한전부지 인수한다고 했을 때도 화제였는데 이번에 현대차 정몽구 회장이 그것 때문에 배임 혐의로 고소됐군요. 네. 예. 이 현대차 얘기를 좀 해봐야지 될 것 같은데 지금 일단 그 한전부지가 낙찰된 과정을 간략하게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한전부지는 강남구 삼성동에 있죠. 네. 네, 있는데 지금 정부가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 지금 한전이 전라남도 나주로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난 9월 18일 날 그 삼성동 본사 부지에 대한 공개 입찰이 있었죠. 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 부지 감정가가 한 3조 3천억 정도 되기 때문에 뭐 4조 원대 혹은 뭐 5조 원대에서 낙찰이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현대차가 10조 5,500억 원을 써서 낙찰을 받았죠. 세상이 상당히 놀랐습니다. 네, 그래서 엄청나게 써내면서 네. 과연 이걸 낼 돈이 있겠느냐부터 시작을 해서 그 돈 다 내면은 현대차 어떻게 되느냐 얘기가 상당히 많았잖아요. 네. 주가가 많이 빠졌죠, 그래서. 네, 지난 2달 동안 주가가 많이 빠졌죠. 지금 현대차 컨소시엄에는 3개사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요. 네. 현대차, 기아자동차, 그다음에 현대모비스가 참여하고 있는데 지금 현대차 주가가 지금 어제까지 21%가 빠졌고요. 현대모비스는 13%. 근데 기아자동차는 선전하고 있어요. 뭐 코스피가 대략 지금 한 4% 정도 빠졌는데 기아차도 그 정도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기아차는 선전하고 있는데 현대차하고 현대모비스 주가가 많이 빠졌죠.
근데 이게 그래서 어쨌든 정몽구 회장의 파격적인 결정이었다라고 역시나 이랬다, 통 큰 결정이었다라고 쓴 신문도 있었고요. 네. 다른 쪽에서는 삼성이 붙어서 삼성이 가져가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조바심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좀 잘못했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던데 홍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후자라고 보는데요. 네. 물론 뭐 대다수 언론들은 통 큰 결단이라는 얘기를 많이 썼더군요. 네. 근데 사실은 그렇게 얘기하면 정 회장이 상당히 불리해져요. 그러니까 나쁘게 얘기해서 좀 허세를 부렸다 이렇게 네. 평가가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보면은 뭐 과거에도 이렇게 통 큰 결단을 했는데 당시에는 뭐 시장 예상가보다 대략 한 10 내지 20% 정도 더 써내는 수준이었거든요. 보통 그렇죠. 네, 보통 그랬죠. 근데 이번에는 지금 2배 이상 썼고 감정가보다 그런 걸 썼다는 걸 보면 좀 그렇고, 또 과거에 또 이렇게 뭐 한 10%는 20% 더 썼는데도 불구하고 겨우겨우 인수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과거에 트라우마도 있었고, 또 하나는 지금 삼성이 지금 저희 동남권, 강남권 지역에서 지금 여러 군데 지금 땅을 사들이고 있거든요. 네. 그쪽이 지금 서울시 박원순 시장이 상당히 좀 그쪽을 좀 집중적으로 좀 개발하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 현대차는 상대적으로 조금 좀 그것에 적극적이지 않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이거를 이제 낙찰받지 못하면 뭐 동남권 지역의 요지는 대부분 다 삼성에 넘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큰 조바심을 느끼지 않았나. 네. 그다음에 뭐 삼성은 또 현금 동원 능력이 또 굉장히 막강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을 많이 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핵심 사업을 가지고 경쟁을 하지 왜 이렇게 땅 가지고 경쟁을 할까요?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이게 한전부지를 엄청난 돈을 써내서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많이 하는 얘기가 승자의 저주였어요. 이게 걱정이 된다. 뭐 많이 내고서 M&A를 했더라도 그걸 인수한 부담 때문에 무너지는 회사들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려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은데. 네, 우려하는 언론들도 꽤 있었는데 전문가들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다. 승자의 저주라고 할 때는 회사들이 상당히 치명적인 위험에 처해져야 되는데 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지금 뭐 재무 상황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3개사의 순이익이 올해도 한 15조 원 정도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현금과 단기 금융상품 다 합쳐보면 대략 35조 원 정도 되고 있고, 부채 비율도 지금 현대차가 130, 그다음에 기아차하고 현대모비스가 한 60, 70%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럼 이 정도면 굉장히 부채 비율도 낮은 편이기 때문에 뭐 치명적인 상황까지 가는 그런 위험성은 없다. 돈은 적다. 있다. 예, 이게 뭐 전문가들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뭐 돈 있다고 해서 이게 인수하는 게 꼭 효율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현대차의 주가가 떨어진 것을 한전부지의 낙찰로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현대차가 처해 있는 다른 사업적인 어떤 그런 어려움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을 지적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그렇게 주가가 빠진 게 단순히 한전부지 인수로 설명하기 좀 어렵다 이런 생각 많이 드는데 일단은 실적이 너무 안 좋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경쟁사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지난해 3분기 실적, 지난해 3분기 실적과 올해 3분기 실적을 비교해보면 GM 같은 경우는 순이익이 2배 늘었어요. 네. 그다음에 다임러 벤츠 같은 경우는 50% 늘었고, 토요타는 뭐 전년 수준을 유지했는데 현대차는 28%가 빠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았고, 또 엔저 영향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근데 기아차는 또 잘 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미국 시장 점유율을 보면 기아차가 일본의 차에 비해서 그렇게 밀리고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다만 지금 현대차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아요. 미국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겹친 게 아니냐. 또 3제가 겹친 게 아니냐. 실적도 안 좋고 엔저 영향도 있고 한전부지 이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 3제가 겹쳐서 주가가 상당히 빠진 것 같은데, 어쨌거나 한전부지 하나로만은 어떻게 이렇게 설명하기 조금 어렵다. 이런 환율 부분은 상당히 타격이죠. 타격은 타격인데. 근데 이 한전부지를 어쨌든 사기로 했어요.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조성할지도 지금 관심이 모아지는데 어떻게 하겠다고 하죠? 지금 이제 국제 업무용 시설, 관광 이쪽에도 뛰어들겠다 하는데, 저는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지금 이거는 한 1년 전부터 서울시가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지금 그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제조업 기반이
계속 경기도를 거쳐서 충남 쪽으로 계속 이동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서울시로서는 고부가가치의 어떤 먹거리 이걸 창출해야 할 상황이고,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아마 동남권의 국제 업무용 이쪽 뭐 마이스 사업, 마이스 산업 이쪽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삼성도 자꾸 이렇게 그 토지를 좀 이렇게 사들이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뭐 서울시의 입장, 그다음에 삼성의 입장, 현대차의 입장 이쪽이 전부 다 이쪽에 좀 상당히 신경을 쓰면서 좀 개발해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물론 뭐 10조 5,500억 정도의 역할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어쨌든 돈 들여서 계획한 대로만 한다면 괜찮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배임 혐의로 고발한 거는 현대차 주주 같아요. 예, 주주로서는 이게 상당한 손실을 입힐 수 있다고 보고 그러니까 고소를 한 것 같은데 전문가들이 정 회장이 패소할 가능성도 좀 보고 있나요? 그거는 좀 낮게 보는 것 같아요. 예, 별로 없다. 예, 별로 없다. 여기 특히 이제 재벌계 가장 적극적인 시민단체들이 있거든요. 네. 그 시민단체들도 정 회장 고발을 같이 추진하려다가 보류했거든요. 그거는 이걸 배임 혐의로 좀 걸기 어렵다. 이렇게 이제 법률 전문가들하고 좀 장기간 토론을 했다고 그래요. 예, 그런데 그런 결론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정 회장이 뭐 개인적인 사익이나 친인척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했다고 그러면 뭐 배임으로 걸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고, 또 하나는 정 회장이 판단할 때 뭐 잘못 판단해서 현재 그 현대차의 재무 상황 이것을 굉장히 어렵고 치명적인 상황까지 몰아갈 그런 상황이었느냐. 뭐 그러면 뭐 관리자 의무, 선량한 관리자 의무에 위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 상황이냐?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재벌계의 가장 적극적인 시민단체들도 좀 배임으로 걸기 어렵다고 본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뭐 법원도 뭐 정 회장에게 패소 판결을 내리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상징적으로 피소됐다는 것 자체가 이제 주주들의 불만이나 우려를 나타내는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걸 좀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한지 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예, 주주의 지금 마음을 좀 달래야 되겠죠. 예, 상당히 독단적인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일단 실적을 높여야 될 것 같고요. 배당 성향도 지금 굉장히 낮거든요. 어느 정도죠? 지금 뭐 6% 정도 되는데 이게 코스피 평균의 절반 수준입니다. 그다음에 경쟁사들의 5분의 1 수준이기 때문에 배당 성향, 그 배당 성향이라면 순이익 대비 배당의 비율을 말하는데 배당 성향도 좀 높일 필요가 있고, 또 판단을 하면서 있어서도 뭐 지배구조도 좀 바꾸고 또 전문가들 의견도 좀 폭넓게 좀 수용하는 뭐 이런 좀 전향적인 모습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독 드리블이 아니게.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원호 시민경제사회 연구소장이었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YTN 라디오 웹사이트, 팟캐스트를 통해서 실시간 청취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생생경제. 참 좋다. 행복한 미래를 위하여 은퇴 솔루션. 정말 100세 시대입니다. 이제 100세 시대를 어떻게 지내야 될지 구체적인 솔루션들을 내봐야지 되는 그런 단계인데요. 은퇴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것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래에셋 은퇴연구소의 김경록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오늘 그 부부간의 동상이몽 2탄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부부간에 좀 다른 게 어떤 집에 살 것이냐, 뭐 어떤 어느 지역에 살 것이냐, 이거였거든요. 오늘은 이제 부부간의 은퇴 후에 우리가 얼마나 같은 시간을 같이 보낼 것인가, 그게 관한 것입니다. 다를 것 같아요. 예, 부부 공유 시간에 관한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은퇴 후의 시간이 뭐 8만 시간이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장수가 될수록 은퇴 후에 같이 보내야 할 시간이 되게 많아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서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거죠. 예. 그러면은 일단 같이 보내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제일 클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서베이를 해봤는데 그 수도권하고 뭐 서울 지역입니다. 그쪽 부부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5쌍 중 2쌍은 이제
어떤 몇 시간을 보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 했고요. 네. 5쌍 중 3쌍은 의견을 달리했습니다. 아,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군요. 재미있는 게 이제 같은 생각을 가진 것은 네. 남편이 같이 보내고 싶다는 것을 줄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보내고 싶다는 시간이 적은 경우가 이제 같은 의견이었고요. 예. 의견의 차이가 난 3쌍은 이제 남편은 많고 그렇습니다. 예. 아내는 그보다 아주 적고 적고. 해서 그런 예. 차이가 납니다. 대략 그러면은 같이 보내겠다라는 의견이 있을 때 예. 하루 중에 같이 보내고 싶어 하는 시간은 어느 정도였어요? 예, 그게 이제 자고 먹고 뭐 모욕하고 이런 시간을 네. 다 제외하면 보통 11시간 정도가 이제 총 공유할 수 있는 네. 시간이라고 그러면요. 그 중에 이제 의견을 같이 하는 또 그 5쌍 중 네. 2쌍의 부부를 본다면은 약 80%가 5시간 이하입니다. 절반 이하. 예, 절반보다 더 이하가 이제 5시간 이하를 잡은 네. 부부들이 이제 같은 의견이었고요. 그 중에서 4시간에서 5시간이 한 63%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많은 시간은 아닌 거죠. 네. 예. 그리고 혹시 남편들의 답변으로 남편들은 아내와 같이 보내고 싶은 시간이 어느 정도가 제일 많았는지도 결과가 나왔나요? 뭐 그게 11시간 보통- 중에 뭐 10시간일 수도 있고요. 아니 원래 이제 제일 많은 거는 보통 4시간 5시간에 네.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6시간 이상 이런 부분이 이제 남자가 여자에 비해서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나면서 예. 거기서 이제 격차가 나기 시작합니다. 네. 예를 들어 이제 제가 방금 4쌍 중 3쌍이 이제 다른 이야기 다른 의견을 보였다고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서 이제 남편의 경우에요. 6시간 이상 즉 하루의 절반이죠. 아까 네. 11시간이라고 그랬으니까 절반 이상을 같이 보내고 싶다는 비중이 56%입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아내는 28%입니다. 절반이요? 예, 그러니까 딱 예. 그 절반 정도 수준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적게 보내는 시간을 한번 보시면 남편은 5시간 이하의 시간을 갖고 싶다는 비중은 한 44%인데 반해서 아내는 5시간 이하가 72%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내는 가급적 따로. 시간을 조금 적게 보내고 싶어하고 예. 남편은 좀 많이 보내고 싶어합니다. 거기서 이제 부부간의 의견의 불일치가 나타나고요. 부부간의 의견의 일치가 나타난 부분은 남편도 이제 5시간 이하로 나는 네. 그 정도 보내겠다는 것은 이제 대부분 의견이 일치되는 걸로 나타났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예. 이유가 뭘지 대충은 생각이 드는데 예. 궁금하거든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은퇴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부부간의 견해가 다른 부분이 제일 크다고 보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한번 이것도 역시 이제 같이 하면서 조사를 해보니까요. 남편은 이제 첫째가 건강, 네. 둘째가 이제 부부관계, 부부가의 사이 네. 이런 부분이고 세 번째가 돈입니다. 네. 거기에 반해서 아내는 이제 첫째가 건강, 네. 둘째가 돈. 예, 세 번째가 부부 사이, 부부간의 관계입니다. 좀 다르군요. 예. 그 외에 다른 면은 거의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문항에 가서는 조금 이제 하위 순위에 가서는 예를 들어 조금 다른 부분이 여자는 남는 시간 관리라든지 자녀 관계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중요시합니다. 예. 남편은요? 남편은 뭐 그냥 큰 차이 없습니다. 네. 큰 차이 없는데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이 예. 부분이 아내가 조금 더 많다는 것이고요. 네. 예. 제일 큰 차이가 예. 두 번째 있어가지고 두 번째가 남자는 두 번째가 부부 사이 반면 부부간의 사이. 예, 여자는 두 번째가 이제 돈이고 세 번째가 부부 사이로 그 중요도가 훨씬 떨어진다는 거죠. 남편들은 그러면 이제 아내 껌딱지가 되고 싶어 하는 건가요? 그거는 너무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아, 네. 이제 생각들이 조금 다른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네. 이제 한번 주변 사람들이나 물어보면요. 예. 왜 도대체 그러냐 하면은 예를 들어 나는 산책할 때도 좀 아내하고 같이 걷고 싶고 국내 여행 갈 때도 이제 같이 하고 싶다. 네. 뭐 이런 의견입니다. 좋아 보이긴 하는데. 예. 근데 동양의 특징인 것 같은데요. 일본에도 보니까 저희 꽤 나이 드신 은퇴하신 여자분께 여쭤보니까 어디 국내 여행 갈 때는 친구들하고 가지 남편하고는 별로 안 가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른들은 서양하고 이렇게 그러세요.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서양은 부부들끼리 많이 떠나는데 그럼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그 이유는? 그게 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아, 네.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아니요, 이제 서양에서는 네.
그 일찍부터 가정에 많이 일찍 돌아오고 그다음에 또 예를 들어 아내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이혼을 하고 새로운 아내를 만나고 이렇게 하는 데 비해서 우리는 이제 자녀의 관계가 더 중요하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남자는 이제 직장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돌아오다 보니까 예. 이제 그런 게 잘 안 맞는 거죠. 서먹서먹하죠. 예, 일찍부터 그 관계를 가져갔으면 예. 되는데 동양이 그런 특징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래요. 퇴직하고 돌아오면은 예. 이제 남편이 들어오면은 예. 너무 귀찮다. 예. 그리고 사사건건 간섭을 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예. 하시는데 예. 남편은 또 돌아와서 좀 따뜻한 예. 어떤 이 관계에서의 예, 그런 그렇습니다. 위로를 또 얻고 예. 싶을 테니까 그게 아마 예. 좀 엇갈리지 않나 예, 싶네요. 이런 생각도 이제 최악인데요. 네. 이런 말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말이요? 같이 농사도 짓고 그러다 보면은 투닥투닥 말다툼도 하고 뭐 이러면은 농사요? 예. 네. 그러면 더 좋지 않냐 하는데 이거야말로 예. 제가 보기 아이 같은 생각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건 너무 낭만적이고 맞습니다. 이상적인 예. 생각 같아요. 예, 그래서 좀 그런 괴리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결국은 맞추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맞춰 나가면 좋을까요? 예, 한 4가지 정도를 네. 간략하게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첫째는 뭐 항상 하는 말씀이시지만은 남자와 여자는 서로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다르니까요. 예, 예. 예.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장수 시대는 남편은 가정 관리를 일찍부터 잘 해야 됩니다. 네. 직장도 중요하긴 하지만은 일찍부터 자식과 자녀 관계와 그다음에 아내 관계에 있어서 가정 관리를 일찍부터 잘했어야 은퇴 후에도 진짜 친구처럼 되어서 같이 여행을 갈 수 있는 거죠. 은퇴 후에 갑자기 이렇게 돌아왔는데 서먹서먹한 네. 관계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찍부터 가정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남편은 나만의 시간을 좀 기획해야 합니다. 네. 이게 좀 재밌는 게 남편은 은퇴 후에 이제 집으로 돌아올 생각을 하지만은 여자는 그때쯤 되면은 집에서 나갈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을 다 출가시켰기 예. 때문에 이제 집에서 할 일은 대충 끝났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예, 출가한 자녀들도 만나보고 친구도 만나보고 그러니까 한 명은 들어오려고 남자는 여자는 네. 나가려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이 충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그런 걸 잘 이해하시고 나만의 시간을 잘 기획하셔야 됩니다. 일찍부터. 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남자도 이제 친구 관계를 오래 가져가야 됩니다. 부디 다만 이제 아내뿐만 아니라 이제 친구하고 어떻게 술을 마시냐 오랫동안 이제 네. 앞으로 아내하고 같이 고 싶다 이런 게 아니라 친구 관계를 오래 못 가져가는 이유가 사회에서의 습성 때문입니다. 네. 사회에서 상사로 있을 때는 싫어하는 소리를 해도 뭐 부하들이 다 그렇죠. 보아 넘기거든요. 예. 예. 그런 걸로 이제 은퇴하고 나서 나이 들어서도 친구들끼리 그런다면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면 친구들이 떠난답니다. 많이 싸우신대요. 예, 예. 제가 저희 아버지 친구분들 얘기를 들었는데 만나면 그렇게 아이들처럼 싸운다고. 예, 그러면 예. 이제 떠나는 거죠. 네. 그래서 성격을 이렇게 온화하게 가지고 포용하고 하면은 이제 친구들이 오랫동안 있게 되고요. 네. 그러면 이제 친구들하고 시간도 보내고 그다음 아내와의 시간, 네. 그다음에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서 시간을 보내고 이 세 군데에 잘 배분을 하셔가지고 네. 노후 시간을 남편은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 은퇴 솔루션 하면 저는 막 연금 어떻게 들어요? 적금 어떻게 예. 들어 이랬는데 진짜 이런 정서적인 부분을 잘 마련해 놓지 않으면 예. 그런 건 아무것도 네, 상관없을 것 정확하신 같아요. 말씀입니다. 재무적인 네. 부분도 있지만은 네. 비재무적인 부분에서도 그 핵심적인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래에셋 은퇴연구소의 김경록 소장님이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인재를 키워도 어렵다. 자산 키우기. 그래서 하버드에도 신협이 있습니다. 전 세계 100여 개국 시민들이 함께 만든 앞으로의 금융, 신협. 우리나라 신협은 세계신협협의회와 함께합니다. 스마트폰에 푹 빠져있는 학생들을 위해 기프트카 쉐어링을 신청한 고재훈 선생님. 영월에 한 천문대를 찾았습니다. 자리가 어떻게 생겼는데? 기프트카 덕분에 아이들과 부쩍 가까워졌네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모두의 차 기프트카 쉐어링. 기프트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현대자동차 그룹. 네, 김윤경의 생생경제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김윤경이었습니다.